안녕하세요. 예, 시험 보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 저는 민법, 학교법학원에서 2차 민법 주관식 사무관 승인시험 강의하는 이광석 법무사고요. 자, 먼저, 뭐 개괄적인 얘기를 잠깐 해보면, 올해 사무관 승인시험 민법, 즉, 민사법 관련해서, 그러니까 여기 사무관 승인심, 객관식 민사법 문제, 그 다음에 민법 주관식, 또 민소법 주관식. 전반적으로는 민사법 관련된 문제는 민법을 포함해서 객관식이든 주관식이든 좀 평이했다고 보여져요. 특히 저는 이제 민법 강사니까 민법에 한정해서 놓고 본다면 최근 2019년, 20년, 21년 사무관 승인시험 2차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올해 시험 문제를 비교해 보면 기존 시험보다는 좀 난이도가 좀 낮아 보여요. 그래서 딱 봐도 문제 2차 시험을 받아봤을 때 딱 봐도 답이 눈에 보이고 뭐를 써야 될지 어느 정도 와꾸가 잡혔을 거다라는 거예요. 물론 사무관 승인시험을 좀 어느 정도 충실히 공부한 사람이 하는 것이지 공부도 안 한 상태에서는 물론 뭐 헷갈릴 수는 있죠. 하지만 공부를 좀 충실히 해왔다면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들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다만 이제 계속 이제 수업 시에도 말씀드린 부분이지만 사무관 승인시험 문제가 이제 민법 문제가 이제 1시간 기준으로 써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기존 문제보다 문항수들이 많아져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그 총평에도 제가 언급해 놨지만 문항수가 2019년도는 이제 2019년도 문제 기준으로는 9개가 출제됐었고 그 다음에 20년도는 12개 많아졌죠. 주관식인데도 12개나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21년도는 이제 2개를 다시 줄여서 10개. 그리고 올해 시험 문제도 10개. 이렇게 10점 위주로 해서 많아봐야 15점이죠. 15점 문제도 하나인가 정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5점, 10점, 5점이 하나 정도 있고, 그 다음에 10점을 주로 해서 10개 문항으로다가 문제를 물어봤다 그래요. 그러니까 실제 시험장에서 결론 쓰고, 판례 쓰고, 사안포 수업, 요 정도밖에 시간이 안 나올 거잖아요. 물론 이제 관련돼서 뭐 채권의 대위권의 요건을 좀 써준다든가, 아니면 소유권에 대한 말승인 청구권 관련해서 요건을 좀 써준다든가, 또 상계와 관련해서 요건을 좀 써준다든가 이런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감안하셔가지고 민법 주관식이 한 10개 내외로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포맷을 맞추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연습도 충분히 하셔야 되고 문제 자체가 난이도는 높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연습한 사람과 2차 시험을 그 답안 쓰기 연습이죠. 물론 연습한 사람과 연습하지 않은 사람은 차이점은 천지차이였을 거예요. 그래서 연습이 어느 정도 충분히 이루어졌다면 답안을 작성하는 데는 어려움은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물론 뭐 실제 시험장에서 제한된 시간에 맞닥뜨리면 또 다를 수도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길 수는 있어요. 자, 그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고 개별적으로 한번 문제를 한번 들어가서 쟁점을 뭘로 물어봤고 판례는 어느 정도를 써줘야 되고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제는 그 변제 이제 충당과 관련된 문제인데 사실 변제 충당은 우리 그 법무사 시험에서도 출제한 적이 있고 법원행시에서도 출제한 적이 있는데 사무관 승인 시험에서 아직 한 번도 출제 안 했었어요. 하지만 이제 법무사 시험 그 2차 문제를 기준으로 해서 연습을 해보면서 사무관에서 아직 안 나왔으니까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런데 이제 난이도는 그렇게 높진 않았어요. 법무사 시험이라든가 법원행시에 나왔던 문제와 비교해 봤을 때 난이도는 상당히 낮은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면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이제 갑이라는 자가 을이라는 자한테 2억 원을 빌렸다고 해요. 대여인, 차용인, 금전수비대차 관계고 갑하고 을이 무슨 상인이라는 또 상행위와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냥 일반 개인 금전수비대차로 정하고 풀어가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대여한 날이 있고 대여일 이거 한번 그려보서 정리를 해보면 그 다음에 변제기가 있고 그 다음에 현재 시점으로 2021년 9월 30일
4월 30일. 자, 대여한 날짜는 물론 2020년 4월 1일이고 변제기는 2021 1년 후죠. 3월 31일이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자, 2억 원을 빌려주면서 이율 약정도 했는데 이율 약정을 연으로 안 하고 월로 해줬어요. 월 1% 이렇게 줬어요. 그러면은 이때부터 2억 원 대여한 날로부터 변제기까지 알파 이자가 있겠죠. 그리고 변제기 이유는 2억 원에 대한 지연 이자가 있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요 시점에 변제기 시점에 원금 1억 원을 갚았다고 말하고 있고 그다음 원금 2억 원에 대한 그때까지 발생한 이자를 모두 갚았다고 말해요. 그러면 이자는 일단 갚았으니까 생각 안 하고 2억 원에 대한 이자를 갚았다는 얘기, 다 갚았다는 얘기야. 그에 따른 원금도 갚았대. 그러면 이 시점을 놓고 본다면 1차 변제 시점이죠. 원금은 얼마 남아요? 2억 원 1억 갚았으니까 1억 원 원금 남았죠. 원금 2억 원이 남은 게 아니죠. 원금 1억 원만 남은 거예요. 그리고 현재 시점, 이 시점에서 다시 5천만 원을 갚았대. 5천만 원이 1억 원에 전부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충당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것도 뭐 479조의 충당 문제를 따져봐야죠. 비용, 이자, 원본 순서대로 충당된다. 이 법리에 따르는 거죠. 그럼 5천만 원 가지고 1억 원. 그에 따른 요 기간 동안 6개월이에요. 요 기간 동안 지연이자. 이때부터 지연이자죠. 자, 그러면서 이 뭔 판례 써줘야 되냐 하나. 자, 이 민사라고 보여지고 그러면 민사 법정이자는 5%인데 연 5%죠. 이걸 월 1%로 연으로 환산하면 연 12%잖아요. 그러니까 법정이자보다 높은 약정이자를 체결한 거죠. 그러니까 지연손해금도 법정이자보다 높은 약정이율을 체결했으니까 지연이자도 약정이율에 따른다. 이렇게 곱판례 하나 써주는 거예요. 곱판례. 그래, 이 지연이자를 계산해낼 수 있는 거죠. 지연이자하고 이자는 다른 거란 말이에요. 지연이자는 지연손해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지연이자를 곱판례를 써주고 법정이자보다 높은 약정이율을 체결했으니까 요 지연이자도 약정이율 월 1%다. 그럼 월 1%인데 주의할 점이 2억 원에 대한 1%가 아니에요. 1억 원에 대한 1%예요. 1억 원에 대한 알파죠. 그죠? 1억 원 원금을 갚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원금 1억 원에 대한 지연이자를 계산해야죠. 그럼 얼마야? 요 1억 원 플러스 요 6개월 동안 1억 원에 대한 월 1%. 그러니까 어떻게 해? 1억 600만 원이죠. 1억 600만 원 되겠죠. 1억 600만 원은 5천만 원을 갖고 충당시키는 거죠. 뭐부터 충당? 지연이자부터 충당. 그러면 5천만 원을 갖고 600만 원 충당시키면 얼마 남아? 4,400. 4,400을 1억 원 원금에 충당해야죠. 그럼 얼마 남아? 5,600. 그래서 5,600, 이 시점에 5,600만 원이 원금이 남아있다. 이런 얘기죠. 5,600만 원에 대한 그 이후부터 뭐야? 5,600만 원에 대한 월 1% 지연이자 이렇게 붙는 거죠. 그래서 그 관련돼서 판례 해설의 4페이지, 거기 해설에 있지만은 판례 2개를 써주는 거예요. 법정이율보다 높은 약정이 있는 경우에 지연이자, 지연손해금에 대해서 써주는 거고, 관련 판례. 볼드체 밑줄을 써주는 거예요. 실제 시험장에서는. 그 다음에 변제 충당에 관한 479조를 답안지에 써주는 거죠. 그리고 사안포서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문제는 그 기초사실 관련해서 가비울한테 이제 2억 원 대여금 채권자고 을은 채무자인데 병이 면책적 채무인수래요. 면책적 채무인수. 자, 면책 채무인수할 때 면책인수에서 효력이 생기려면 채권자 승낙이 필요해요. 454조 조문 써주는 게 좋겠고 채권자 승낙이 있어야 되는데 을이 채무를 병이 면책 채무 인수할 때 채권자 승낙을 받은 바가 없어요. 근데 갑은 이게 채무 인수가 된 걸 몰랐겠지.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안 다음에 이렇게 청구했어요. 직접 병이 채무 인수했다라고 말하는 자를 상대로 이행 청구 들어갔다. 자, 채권자가 면책적 채무 인수할 당시는 승낙 안 했지만
이후 나중에 그 채무 인수된 사실을 알고 나중에 이행 청구를 했다면 이행 청구 요게 묵시적으로 면책주 채무 인수를 승낙한 것으로 볼 수 있냐? 그렇다라는 게 판례 입장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면책주 채무 인수와 관련된 문제는 변호사 시험 문제에서도 기출된 바 있고 2019년도 법무사 시험에서도 2021년도에 친상 문제와 곁들여서 출제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관련 판례나 써주는 거예요. 면책 채무 인수가 반드시 명시적으로 인수할 당시 그때 해야 되냐? 나중에라도 묵시적으로 채권자가 인수한 자라고 주장하는 자를 상대로 청구를 들어가면 그것이 면책 채무 인수를 묵시로 승낙한 것으로 볼 수 있냐? 그렇다라는 거다. 그래서 관련 판례에 써주는 게 핵심인 거고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오픈된 자료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 이제 3번 문제를 가보시면 3번 문제는 그림을 이렇게 그려볼게요. 자, 갑이 을에 대한 채권이 있는데 자, 추가적 사실에 뭐라고 됐냐? 자, 을이 변제 자력이 없어 변제기가 지나도록 갑에게 대여금 채무 이행을 하지 못하고 있던 차에 갑은 을의 정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 존재하고 그 변제기가 도래했음을 알게 되었다. 그리하여 갑은 을의 정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적법하게 대여하여 정에게 직접 자신에게 위 대여금을 지급해 줄 것을 청구하면서 이 사실을 을에게 통지했다. 그러니까 이것도 대여금 채권, 이것도 을의 정에 대한 채권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을의 정에 대한 채권도 대여금 채권. 변제기 도래했대. 여기도 변제기 도래했대. 그러니까 둘 다 피부전 채권이든 피대의 채권이든 둘 다 금전 채권이에요. 자, 이렇게 대위 행사 채권자 대위권. 그래서 물어보는 문제에 뭐라고 그러느냐? 바로 3번의 가번으로 가볼게. 이와 같은 갑의 청구는 타당한지 그 결론과 이유를 써봐라. 자, 먼저 채권의 대위권 요건을 써주는 게 좋겠어요. 자, 수업 시간에 모의고사 보면서 무수히 연습해 봤어요. 채권의 대위권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요건을 제시해 주는 거다. 성질과 관련해서 써주면 더 좋고 기각인지 각한지 이와 관련해서 자, 피부전 채권, 금전 채권, 이행기 도래. 자, 대여금 채권, 금전 채권 이 사안에서 이행기도 도래했어요. 그러니까 문제 없어. 피원 채권이 존재하고 이행기가 도래해야 되는 게 요건이잖아요. 또 보존의 필요성, 변제 자력이 없다란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존의 필요성도 요건 갖췄어요. 또 하나 피대의 권리 존재, 을의 정에 대한 채권이 존재해요. 또 이행기도 도래했어. 그리고 을의 정한테 채무자 권리 불행사, 채무자가 권리 행사했단 말 없어요. 그러니까 채무자 권리 불행사 요건도 갖췄다. 그러니까 대의성, 적법 요건도 갖췄고 피대의 요건도 갖췄다. 그렇기 때문에 대위 행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대위 행사. 대위 요건을 갖춘 건 문제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 이때 이행의 상대방 문제예요. 채권자 대위권의 이행 상대방. 원칙적으로 이렇게 채무자한테 이행하라 하는 게 원칙이야. 그런데 대위권자 앞으로 직접 이렇게 이행하라라고 청구할 수 있냐 이런. 그리고 그에 따른 판결을 받을 수 있냐. 그렇다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채권이 대위권의 이행의 상대방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 법무사 시험에서도 물어본 적이 있고 다른 기타 시험에서도 몇 번 걸쳐서 법무사 시험에서 한 2번 정도 물어봤어요. 이행의 상대방 원칙 채무자인데 대위권자 앞으로 할 수 있는 경우가 뭐 있냐 하면은 피대의 권리가 금전 채권이거나 피대의 권리가 인도 청구일 때 목적물 인도 부동산을 포함해서 인도 청구도 피대의 권리와 관련해서 대위권자 앞으로 이행의 상대방 삼을 수 있어요. 금전 채권이거나 인도 청구일 때는 채무자뿐만 아니라 대위권자 앞으로 인도 청구 내지는 지급 청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또 하나 뭐 있냐? 말쓰등기 청구권. 피대위가 말 청구권도 채무자뿐만 아니라 대위권자 앞으로 말 절차를 이행하라라고 주문 내도 청구치 작성해도 상관없다라는 취지판이 있단 말이야. 하지만 을의 정에 대한 채권이 피대의 권리가 이전 등기 청구권일 때는 반드시 채무자 앞으로 이행하라라고 이행 상대방을 삼아야지 대위권자로 이행 상대방을 삼을 수 없다. 뭐 옛날 판례 얘기긴 하지만 그런 문제도 있다. 자, 이 사안에서 을의 정에 대한 채권이 뭐야? 금전 채권이냐? 금전 채권이니까 대위권자 앞으로 직접 이행하라 해도 되냐라는 거야. 된다라는 거야. 된다. 자, 그러면 거기만 놓고 본다면 갑의 청구는 뭐예요? 청구는 타당하다 이게 맞아야 되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물어보고 딱 물어봤다면
가배 청구는 제3채무자가 대위권자 앞으로 직접 이행 청구하라라는 청구는 타당하다. 이게 맞는 답일 거예요. 그런데 추가된 사실관계에서 뭐라고 말이냐? 그런데 을이 위 채권자 대위권 행사 통지를 받은 후에 정은 위 대여금을 을에게 변제한 후, 대위권 행사한 사실을 을한테 통지한 후에 요 정이 요렇게 변제했대. 변제. 이 변제한 행위가 405조 2항에 반하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405조 2항에 반하는지 반하지 않는지 그걸 판단한 상태에서 가배 청구를 판단해 주는 게 맞아 보인다는 거예요. 자, 정의 항변을 판단하지 않고 한다면 가배 청구는 타당해요. 그렇지만 정의 변제가 405조에 반하지 않아요. 405조 그 설문 납업 문제가 3번의 설문 납업 문제가 정의을에 대한 이제 주장, 변제, 그에 따른 변제가 인정이 되니까 나는 너한테 지급 의무가 없어. 갑한테, 대권자한테 지급 의무가 없어. 이렇게 항변하고 있는데 그 항변이 타당하냐 타당하지 않냐를 감안해서 가배 청구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는 거예요. 정의 주장을 정이 그와 같은 주장을 하지 않았다면 가배 청구는 타당이야. 청구 직접 나한테 이행하라. 이런 청구는 인정이 된다고. 그에 따른 인용 판결 받을 수가 있어. 다만 정이 뭐라고 항변하냐? 내가 을한테 변제했으니까 나는 너한테 지급 의무가 없어 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항변하고 있어요. 그럼 그와 같은 정의 주장까지도 포함해서 가배 청구의 타당성을 살펴봐야 되는 것이 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가배 청구는 일단 타당하다라고 결론을 맺으면서, 그렇지만 정의 을에 대한 변제가 인정이 되고 설문 나번과 관련해서 그에 따른 정의 가배에 대한 지급 의무가 없으니까 결국 가배 청구는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답을 내렸어요. 자, 뭐 을의 그 정의 그 을에 대한 그 변제가 타당한지와 관련해서는 405조 2항을 따져주는 거예요. 자, 405조 2항이 어떤 규정이냐면 채권자 대위권 행사한 사실을 채무자한테 통지하거나 어떠한 경로로 을이 그런 사실을 알았다면 을은 일종의 처분금지 효과가 생겨요. 즉 을이 정에 대한 것을 제3자한테 양도할 수 없고 을이 정에 대한 정과의 관계에서 합의해제 이런 걸 한다면 대위권 행사한 자한테 대항할 수 없어요. 하지만 정이 을에 대한 변제, 그에 따른 을이 정으로부터 변제 수령, 이것은 일종의 보존행위로 보기 때문에 405조의 그 처분 개념으로 안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정이 을한테 변제했다는 주장 타당한 거야. 405조에 반하지 않아. 대위권 행사 한 갑한테 대항할 수 있어. 변제 행위로. 그러니까 변제했으니까 난 너한테 지급 의무가 없어 라고 주장하는 정의 주장이 타당하다라. 정의 주장이 타당하니까 결국 갑의 정에 대한 대위권 행사와 관련된 나한테 직접 이행하라 라는 청구는 결국 타당하지 않게 된다. 이렇게 답을 썼어요. 그래서 요 설문 3번의 가번에 대한 문제가 배점이 5점인데 대위권의 요건 써주시고 단지 그냥 갑의 청구가 타당하다 이렇게 쓰는 것보다 을의 정의 항변을 고려해서 갑의 청구를 판단해 주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그래서 결론도 사안 해결도 그런 식으로 했고 결론도 그런 표현을 넣어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참고해서 보시고 아마 채점자가 감안해서 판단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정의 항변을 고려해서 판단한 내용이 결론인지 판단하지 않고 한 결론인지에 따라서 가감해서 답을 채점을 하지 않았을까 싶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제 해설처럼 정의 항변을 고려해서 갑의 청구에 대한 결론을 맺어주는 것이 좀 더 정확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 이제 문제 2번으로 가보면 자, 문제 2번은 이제 임대차와 관련된 문제를 물어보고 있는데, 임대차도 사무관 승진은 한동안 안 나오다가, 올해 그래도 뭐 한 4문제 이렇게 배점을 짜가지고, 임대차를 집중적으로 물어봤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자, 갑이 이제 상가 임대차라고 알려주면서 상가 건물 A 소유자인 상가 임대인, 그 다음에 이거 상가 건물, 상가
건물 A라고 알려지고 있고, 상가 건물 A. 그 다음에 여기 임차인. 자, 임대차 기간이 좀 의미가 있으니까 제시해 보면 2019년 10월 1일, 그 다음에 2021년 2021 9월 30. 자, 임대차 기간 이렇게 제시해주고 있고, 뭐 보증금 1억, 차임 월 500, 뭐 이렇게 하면서 임대차를 체결했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사실관계에서 을은 상가를 인도받고 사업적 등록 신청한 다음에 영업 시작했다. 자, 대항력 취득 시점 또 제시해 주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대항력 2019년 10월 1일 인도받고 사업자 등록 신청했으니까 여기 상가 건물 임대차법 3조 1항, 2항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1항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2019년 10월 2일 오전 0시에 대항력 취득이다. 이렇게 딱 머릿속에 넣고 있어야죠. 자, 그러면서 이제 설문 1번에서 뭘 물어보냐. 자, 각과 을은 위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임차인이 임차 건물을 증개축하였을 경우 임대인의 승낙 유무를 불구하고 그 부분은 무조건 임대인 소유로 귀속한다라고 약정했다. 원상복구 특약이죠. 원상복구 특약 내지는 아니면 임대인한테 그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라든가 유익비 상환 청구권, 부속물이 이 사안의 증축이 부속물인지 유익비인지 좀 더 따져볼 건데, 어쨌든 임대인 소유로 한다라고 하는 내용은 포기특약이죠. 포기특약이고 일종의 원상복구한다는 의미일 수도 있지만 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임대인 귀속으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겠다 이런 뜻인 거죠. 자, 이럴 때 이 사안에서 이제 그 옆에 보면 뭐라는 내용이냐면,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계속 중 1,000만 원의 비용을 들여 A 상가의 화장실 한 칸을 증축. 자, 화장실 한 칸 증축이 부속물에 해당하는지 유익비에 해당하는지 이걸 판단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해설에서도 부속물 매입 청구의 대상인지 또는 유익비 상환 청구의 대상인지 이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제목을 달아서. 자, 통상 그 부속물 매수청구권의 부속물은 물론 646조에 규정되어 있는 그 부속물은 그 독립된 건물 내지는 독립된 물건이어야 돼요. 따라서 그 기존 건물의 구성 부분이 됐다든가 독립적이지 못하다면 그건 유익비 문제예요. 그래서 통상 증축, 개축 이런 것들은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유익비 문제를 본다는 거예요. 부속물이 아니라. 부속물은 보통 어떤 경우에 그 기존 건물과 기존 건물로 독립적으로 구분 건물이 있다든가, 아니면 유리 출입문, 샤시, 독립물, 독립 목적물이 대상이 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부속물로 봐요. 그렇지만 그런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증축, 개축 이런 것들은 원칙적으로 부속물 매수 청구 대상이 아니라 유익비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에서 A 상가의 화장실 한 칸을 증축했다. 이걸 독립된 목적으로 볼 수 있어요? 기존 건물의 구성분이 됐다고 봐야 돼요. 다만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켰으니까 뭐야? 유익비 문제다라요. 그러니까 부속물 매수 청구 대상이 아니라 유익비 상환 청구 대상이다. 자, 포기특약. 그러면 유익비를 본다면 포기특약의 의미를 쓸 수 있죠. 유익비 상환 청구는 포기특약 626조. 652조 편면적 강행 규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는. 그러니까 유익비 상환 청구권을 포기하는 특약 효력이 있는가? 효력이 있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제 문제에서 보면 뭐라고 불렀냐? A 상가 화장실 한 칸을 증축하였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자 유익비라든가 부속물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돼야지 청구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런 표현을 쓴 거야. 종료되자 을이 갑에게 증축분에 대하여 부속물 매수청구를 행사한다고 통보했다. 타당하지 않아요. 부속물 매수청 대상이 애당치 안 된다고. 위 증축 부분이 부속물이 아니라면 유익비 상환 청구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 A 아니면 B 뭐 이런 얘기란 얘기야. 근데 부속물 매수청구 대상도 부속물 매수청구는 애당치 대상이 아니고 유익비 상환 청구 문제이긴 하지만 포기 특약이 있었기 때문에 유익비 상환 청구 안 된다. 그러니까 을이 주장에 어떤 판단을 해야 되는가? 모두 배척하는 판단을 해야죠. 모두 배척하는 판단을 해야지. 부속물 청구 대상도 아니고
유익비 상환 청구 문제도 인정 안 된다라는 거죠. 포기 특약 매였기 때문에. 자, 두 번째 문제는 자, 임차인이 대항력 갖춘 상태에서 목적물 소유자가 바뀌는 거예요. 대항력 갖춘 상태 목적물 소유자가 이렇게 병한테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대항력 갖췄다, 목적물 소유자 바뀌었다. 그럼 뭐야? 임대인 지위승계. 임대인 지위승계되면 일종의 포괄승계 의미이기 때문에 보증금도 면책적으로 인수한다. 갑의 을에 대한 보증금 반환 채무는 면하고 병이 을한테 보증금 반환 채무를 부담한다. 단 을이 갑의 병에 대한, 즉 병의 임대인 지위승계를 거절할 수 있어요. 이의제기 거절할 수 있어. 그렇다면 갑의 보증금 반환 채무가 부활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사안에서 대항력 갖췄어요. 그냥 대항력 갖췄다는 것을 답안지에 표현해내지 해야지. 그런데 목적물 소유자가 바뀌었어요. 등기했어요. 그럼 임대인 지위승계. 그럼 원칙적으로 뭐야? 이렇게 청구할 수 있는 게 원칙이다라는 거예요. 임대인 지위승계한테 보증금 반환 채무, 면책 채무 이상을. 물론 사안에서 우리 이의제기했다는 사실이 나오면은 이의제기하면 이 사람만 청구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사정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원칙적으로 이렇게 청구할 수 있다. 이의제기하지 않는 한 병한테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답을 쓰시면 된다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병한테 청구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을 답안에 써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판례 내용 사안 해결에 이의제기 했다는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이런 표현을 답안지에 써주시면 완벽한 답안이 되는 거죠. 두 번째 설문 2번의 나번 문제는 부당이득, 차임 상당 부당, 임대차 이제 종료 이후 이 임대차가 종료되는지도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 설문 2번의 기본적 사실관계 추가하여 요 문제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을은 2021년 9월 30일 A상가에서 미행시 영업을 하는 것을 종료하였으나, 그러니까 물론 묵시갱신 이런 문제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건 너무 복잡해지니까 임대차 기간 만료될 시점에 임대차가 종료했다 이렇게 판단하고 그에 따라서 임대차 종료되는 시점, 요 기간 만료 시점이죠. 요 이후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는지 임대인 임차인한테 그에 따른 그 임차인의 그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이런 내용을 따져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판례를 이제 답안지에 제시해 줘야 되는데 어떤 내용? 임대차 기간 중에는 임차 목적물은 임차인이 사용했든 안 했든 차임으로 공제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임대차 기간 중에 차임은 다 냈어요, 이 사람이. 근데 임대차 기간 만료 이후 시점부터는 차임을 안 냈다는 표현이 나와요. 그렇지만 차임 안 냈을 때 그러면 부당이득, 차임 상당 부당이득 되냐 안 되냐 이 문제는 실질적 부당이득으로 접근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물을 점유하긴 했으나 사용 수익 안 했다면 이 사안이 그래요? 그러면 실질적 부당이득은 없는 거다. 그래서 임차인이 차임 상당 실질적 부당이득은 없기 때문에 임대인은 공제 주장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답안지에 쓰면 되는 거죠. 어려운 거 아니지? 10점 100점. 뭐 간단하게 결론 쓰고 판례 내용, 실질적 부당이득 관련된 판례 쓰고 그 다음에 사안 해결 이렇게 나가면 된다는 거예요. 짤막짤막하게 써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 시험장에서. 어느 한 문제에 잘 쓰려고 노력하다가 문제를 놓치면 그건 좋은 전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서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문제 딱 시험 문제를 받아보면 문제가 몇 개인지 몇 문항을 물어보고 있는지 살펴보고 문제 문항수가 많다 그러면은 짧게 써내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이 쓰려다가 뒤에 문제를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전략이 아닌 거예요. 그런 전략은. 그러니까 짧게 쓰더라도 다 풀어내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이제 설문 3번 문제와 관련해서 설문 3번 문제는 이렇게 사안을 달리해서 을이 임차 목적물을 병한테 무단전대죠. 무단전대. 자, 무단전대와 관련해서 갑이 뭐라고 말하냐? 아직 을과 임대 책임을 해지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병을 상대로 불법점에 따른 손해배상 내지는 부당액 청구. 이 사안에서는 불법점을 이루 A상가 차임 상당하게 손해배상을 권한 소송을 지겠다. 인용될 수 있는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요 무단 전대가 있으면 629조 문제죠. 임대인은 해지할 수 있어요. 을과 임대 책임을 해지할 수 있어요. 무단 전대일 때. 임대인이 돈을 받지 않고 무단 전대. 이 사안이 그런 사안이야. 근데 해지했다면 갑은 병한테 직접 소유권에게서 그 임차 목적물을 이렇게 인도 청구할 수 있어요.
해지했다면 이렇게 직접 인도 청구할 수 있고 인도받을 때까지 병을 상대로 불법 점유 그에 따른 손해배상 내지는 부당입반 청구할 수 있어요. 근데 해지 안 했다면 갑은 병한테 직접 자기한테 인도 청구 못하고 을한테 인도하라는 형태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이게 통설적인 입장이야. 다시 해지했다면 갑은 병한테 직접 나한테 인도해. 너 불법 점유자야. 인도해. 나 이 사람하고 해지했어. 그러니까 직접 인도하면서 그에 따른 불법 점유에 대한 손해배상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이 소리야. 그런데 해지 안 했다면 인도 청구는 직접 자기한테 인도 청구를 하지 못하고 을한테 돌려줘라고 인도해라고 청구할 수 있지 자기한테 청구를 못한다 이 소리야. 해지 안 했다면. 또 해지 안 했다면 갑은 을과의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면서 차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없는 의미에서 갑의 손해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갑은 병한테 직접 불법 점유 그랬다는 손해배상 청구 못한다. 부당입반 청구 못한다. 이게 판례 입장이다. 다시 불법 점유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부당입반한 요것만 놓고 본다면 해지 안 했다면 갑은 을한테 차임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병한테 직접 청구 못한다. 그게 설문 3번 문제야. 해지했다면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번 문제도 참고로 봐주시고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객관식 문제에서 주로 많이 다뤄보는 내용이고 결론 낼 수 있다라는 결론에 따른 판례를 표현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문제 3번으로 가보면 그래서 여기 올해 상황 문제는 이제 10개를 물어봤는데 5점 대부분 10점짜리고 5점짜리 하나, 15점짜리 하나. 요 15점짜리가 문제 3번에 설문 1번과 관련된 등기 추정력 관련된 문제, 요 문제와 관련된 문제다라는 거예요. 문제 3번 관련해서는 이제 갑이 기본적으로 사실관계가 갑이 을한테 부동산을 엑스토지 매매 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2015년 5월 1일 매매 그에 따른 이전 등기 이렇게 따라요. 이전 등기하면 등기 수정력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한 원인에 따라 등기된 걸로 추정된다. 따라서 갑의 을에 대한 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자가 을의 등기가 무효인 사실을 증명해서 증명 책임의 전환이죠. 그래서 증명해서 말소이의 청구를 행사해야 된다. 등기되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한 원인에 의해서 등기된 걸로 추정된다. 그러니까 이 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말소이의 청구하는 자는 갑이겠죠. 그 자가 무효 사실을 증명해야 되는 것이지 을이 내 등기는 유효다라고 증명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 수용력, 증명 책임의 전환 이게 기본적인 내용인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설문 1번에서 갑은 을명의 등기는 무효라고 주장하며 을에 대해 엑스토지의 소유권 이등기 말소 청구서를 제기했는데 소송에서 증거 자료로 제출된 위 엑스토지의 매매 계약서에 갑의 대리인 A 대리인이라고 칭하는 A로부터 등기된 거야. 그러면 자, 등기 수용력 문제는 내용이 절대 권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두 문자죠. 등기 추정력의 내용은 절차의 적법 추정, 대리권의 적법 추정, 권리의 적법 추정, 원인의 적법 추정. 자, 이 중에서 특히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게 좀 더 의미가 있는 내용인 거죠. 자, 을이 갑으로부터 직접 매수한 것이 아니라 대리인이라고 칭하는 A로부터 매수한 거야. 그래서 등기가 됐어. 갑이 을 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려고 해. 근데 등기가 됐어. 그러면 등기됐으면 등기 추정력에서 뭐야? 적법한 대리권 수여받은 자로부터 등기된 것으로 추정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깨려는 자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자가 누구? 갑이죠. 갑이 A는 무권 대리인이야. 또는 A는 서류 위조해서 등기한 자야. 이렇게 입증해야 된다. 근데 그런 사실이 밝혀지지 않으면 뭐예요? 등기 수정력 인정된다. 그러니까 그런 등기적 문제에서 요 대리권의 적법성 문제와 관련된 집중적인 관련 판례를 하나 써주는 거고 또 하나는 잊으시면 안 되는 게 이 문제에서 소유권에 의해서 이 갑이 을 등기를 말소 청구를 해요. 그러면은
기본적 요건으로서 214조 조문 제시해주고 소유권에 대한 말소등기 청구권의 요건을 써줘야죠. 자, 소유자인 사실 인정돼, 문제없어. 을 앞으로 등기된 사실 문제없어. 자, 나머지 을 등기가 무효라는 사실도 갑이 입증해야죠. 일종의 직무 책임 전환 문제이기도 하고 등기 추정 문제, 그리고 곁들여서 써줘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 해설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말들을 언급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목차 1을 갑의 소유권에 대한 을명의 소유권 말소 청구 요건을 먼저 제시하고 들어갔다. 214조 문제. 그래서 소유자인 사실, 소유권 등기 경영 사실, 그다음에 등기가 원유무효 사실까지도 갑이 증명해내야 된다는 거죠. 또 등기 수정령 문제는 당사자, 매매 당사자인 전 소유자한테서 등기 추정력이 인정된다. 그러니까 등기 추정력 관련해서 이걸 깨려는 전 소유자가 원인물 등기 사실을 입증해야 된다. 그런 것도 같이 해설 부분에 넣어놨어요. 그래서 등기 추정력 무효에 따른 직무칭의 전환 문제에서 양가로 1번 판례와 관련해서 양가로 2번 판례도 참고적으로 넣어놨다. 물론 바쁘면 양가로 1번만 뭐 써줘도 뭐 충분해요. 구체적으로 양가로 2번 관련된 얘기도 써봤다. 왜 갑에서 을 당사자 사이 매매 문제를 써 전 소유자한테도 등기추정력이 인정되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니까 이 법원이 갑의 청구에 대해서 내려는 판단은 뭐냐? 기각인 거죠. 기각인 거지. 무효 사실을 증명하지 못했으니까. 자, 마지막 이제 설문 이제 문제 3번의 설문 2번을 보면 설문 2번은 이제 설문 1번은 매매가 이제 유효인지 무효인지에 대한 이제 그걸 이제 떠나서 설문 2번에서는 2015년 5월 1일자 매매가 갑과 을 간에 적법하게 체결된 거다. 이렇게 이제 전제하면서 그런데 적법하게 체결됐는데 물론 이제 기본적 사실과 보면 등기는 이전 등기는 해줬어요. 인도까지 해줬는지와 관련해서는 명백하지 않아요. 자, 매매와 매매 대금, 을이 갑에 대한 매매 대금 청구와 을이 갑에 대한 소유권 이등기 또는 그에 따른 목적 인도, 이게 서로 동시관계 있어요. 자, 등기는 해줬어요. 인도까지 해줬는지는 명백하지 않아. 왜 이런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 하면은 이제 갑이 을하고 이제 분쟁이 있으면서 요 매매 대금 채권 5천만 원 매매대금 5천만 원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서로 싸움이 붙었어요. 싸움이 붙어가지고 상해를 입혔어요. 둘 다 고의야. 고의 불법행위. 고의 불법. 쌍방 싸움이죠. 고의 불법. 즉 쌍방 싸움. 자, 요 두 개만 놓고 본다면 이게 이제 496조 상계에 관한 문제인데 상계 기본적 요건을 제시해주고 상계가 금지된 채권인지 여부를 써줘야 되는데 자, 그와 관련해서 물론 이제 답은 우리 갑을 상대로 고의 불법행위 손배 청구를 하니까 갑은 요 매매대금 채권을 요걸 자동채권으로 해서 요걸 수동채권으로 상계되냐? 이 사람이 물론 상계자야. 이게 자동채권, 수동채권이야. 이 사람 입장에서는 요게 고의 불법행위를 수동채권하는 상계 문제예요. 그러니까 답은 문제없어. 상계 안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상계 안 되는데 이 쌍방 싸움의 경우에도 496조가 적용되느냐? 그것도 답안지에 제시해 줄 판례인 거예요. 쌍방 싸움의 경우에도 서로 고의 불법행위로 상계 안 된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자, 매매대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고의 불법행위를 수동채권으로 상계 안 된다. 이건 문제 없는데 그럼 이건 어떠냐라는 거예요. 490 상계에 관한 상계 금지되는 채권인지 여부와 관련해서 자동채권에 상대방이 항변사항이 붙어 있으면 상계 안 된다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답안지에 여기서 쟁점이 되겠냐라는 거예요. 자,
매매대금 채권을 행사하면 을은 갑한테 뭐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즉 매매대금 채권에 을에 항변이 붙어있냐 붙어있지 않냐. 왜? 자동채권에 상대방 을에 항변이 붙어있어서 한 게 안 되잖아요. 그 자체로도. 물론 수동채권 문제도 이제 그건 쟁점 맞는데 자동채권에 상대방이 항변이 붙어있어서 그것도 상계 금지되는 채권이잖아. 그러면 자동채권이 매매대금 채권이야. 그럼 매매대금 채권에 을에 항변이 붙어있냐라는 거예요. 자, 등기하고 인도 청구권이 항변이 붙어있는 문제인 거예요. 근데 등기는 이미 기본적 사실관계면 돼 있어요. 돼 있는 상태야. 그러니까 이건 동시항변 문제가 아니야. 인도가 동시한 관계에 있는지는 명백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답안지에 안 써도 무방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제 말은. 자동채권의 상대방의 항변 문제와 관해서는 등기했을 때 목적물 인도까지 해주는지는 명백하지는 않지만 이 등기 이미 된 상태고 인도 여부는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답안지에 구체적으로 굳이 언급 안 해도 큰 쟁점 누락은 아닌 것으로 보여진다. 즉 고의 불법 행위를 수동채권에서 상계가 안 된다라는 판례를 집중적으로 써주면 될 거다라는 거예요. 배점 시점이고. 그래서 그에 맞춰서 써주는데 이 자동채권에 상대방의 항변이 붙어있는지도 논의될 수 있지만 이 사안에서는 아닌 것으로 보여진다 이 소리예요. 등기가 이미 된 상태고 그러니까 등기와 관련된 동시항변 문제 안 생기고 인도는 불명확하고 이렇게 그러기는 496조 문제를 집중적으로 써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설은 뭐 이 정도로 하고 나머지 뭐 자세한 것들은 그 이제 그 해설 참고하셔가지고 이제 쓰는데 실질적으로 답안지에서 이걸 다 표현해낼 수는 없어요. 제한된 시간 내에 결론 쓰고 판례도 뭐 숭숭 구멍 뚫려가면서 쓰는 거죠. 그렇지만 핵심적인 내용은 볼드체, 밑줄 위주로 답안지에 써내려가고 사안 포섭을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고득점 여부가 갈라지고 물론 판례 표현을 기본적으로 써줘야 되고 전제로 고득점이 되려면 판례에 맞는 사안 해결이 연습이 제대로 이루어졌냐 이루어지지 않았냐. 물론 제가 해설 쓴 것은 문제를 꼼꼼하게 읽어보고 실수하지 않고 오류가 없게 하기 위해서 꼼꼼히 생각해보고 이리 머리 써보고 저리 머리 써보고 문제점은 없는지 이렇게 살펴보면서 만드는 답안이에요. 실제 시험장에서 이렇게 못 쓴다라는 거예요. 실제 시험장에서. 그렇게 감안하시고 그래도 실제 시험장에서 답을 맞추면은 거의 합격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다음 나머지는 이제 고득점이냐 아니냐는 판례 표현을 얼마나 잘해내느냐, 사안 포섭을 얼마나 잘해내느냐 이런 쟁점인 거죠. 그러려면은 이제 연습이 무한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객관식과 달리 주관식은 써보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아는 거하고 써보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인 거고 또 주관식 문제를 자기가 판례를 표현하면서 써보다 보면은 객관식은 자연적으로 공부가 되는 것이고 또 주관식을 써보다 보면 내가 객관식 공부라든가 아니면 주관식 문제가 났을 때 어떤 걸 내가 모르고 어떤 걸 내가 아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관식은 반드시 써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속적으로 그것도 반복적으로 물론 이제 시간적 제한이 있죠. 그렇지만 자기가 시간적 제한이 허락한 데서 자꾸 노력을 하고 거기에 접근해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다른 사람보다 앞서 나갈 수 있고 다른 사람보다 빨리 합격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 뭐 이 정도로 하고 시험 보시라고 다시 한번 수고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